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예,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1년 7월 18일 일요일입니다. 아들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숨진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 당시 경찰은 곧바로 이제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어머니가 바로 범인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을 지목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전에 이 엄마하고 같이 동거했던 남자입니다. 그리고 백광석이가 자기를 도와줄 친구를 데리고 온 건데요. 이 남자가 바로 김시남입니다. 그런데 백광석과 김시남은 허리띠로 목을 조른 사람은 내가 아니다,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사건에도 이런 통합 심리 분석이 이루어진 건데요. 어떤 방식인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백광석, 김시남에게 당시 어떤 조사를 하셨던 건가요?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백광석과 김시남을 상대로 행동분석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행동분석이란 진술을 할 때 나타나는 행동, 표정, 언어적인 반응들을 통해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탐지하는 기법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아무래도 좀 다른 반응이 나타나니까 말이나 몸짓으로 거짓을 가려내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허위 사실을 꾸며내야 하기 때문에 인지적 부하 반응이라든지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 분석은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해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탐지하게 됩니다. 주된 행동 지표로는 진술의 모순이라든지 말실수와 같은 언어적인 반응이 있고요. 목소리 떨림이라든지 휴지기와 같은 음성적인 반응 또한 있습니다. 또한 자세 변화, 손발 움직임, 표정과 같은 행동적인 반응들도 지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대화 중 이러한 행동 지표가 나타났다고 곧바로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 지표들과 진술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런 행동 분석의 정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모의범죄 실험 이후 거짓 탐지를 한 결과 행동 분석의 정확도가 91%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네, 사진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제스처의 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불안한 눈빛을 들키지 않으려고 눈을 가리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여성이 이제 코를 만지고 있는데요. 코는 스트레스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혈압이 상승할 때 충혈되는 민감한 발기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가 간질간질하게 해서 자꾸 만지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할 때는 몸이 숨기지 못하고 반응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 세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우리가 불안하면 이렇게 머리를 긁적이기도 하고 여기저기 자꾸 만지게 되죠. 네.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신 신사분의 발 모양을 좀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리기 준비 자세라고 하는데 지금 조사받는 상황이 되게 불편하니까 빨리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징후들 한두 가지를 보고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징후들이 여러 개가 군집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특정 질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어떤 거짓 징후로서 유의미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외에 또 주목해야 되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네, 진실한 사람들은 기억이 나는 대로 또 있는 그대로 진술을 하면 되지만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계속 뭔가의 정보를 편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내가 했던 얘기 중에 모순된 점은 없는지 자꾸 검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지적인 과부하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응답 시간이 좀 지연된다거나 말의 속도가 좀 느려진다거나 심지어는 말을 더듬는 이런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조사하면은 바로 그거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이 여러 가지 반응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하면서 즉각적으로 이것을 뭐 거짓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면담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김시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백광석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 피해자 목에 허리띠를 감은 것도 마지막에 허리띠를 조른 것도 김시남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밟고 있던 허리띠를 백광석에게 전해줬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전해줬나요? 반응이 좀 이상해 보이기는 한데 저는 정확하게 어떤 표현을 하는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네, 이 분석관이 피해자의 목에 허리띠를 감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김신남이 어깨를 들썩이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네, 네. 이것은 일종의 근육 이완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니까 네. 순간적으로 근육이 경직돼서 이것을 풀기 위한 무의식적인 행동 반응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피해자의 목에 허리띠를 감은 사람은 백광석이다라는 이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유독 그 진술을 할 때만 이 코를 만지는 반응이 나타났던 네. 거예요. 이 코에는 민감한 발기 조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 코 주변의 온도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무의식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행동 반응이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또 이상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김신남은 이 백광석이 경연이의 목에 감겨 있는 허리띠의 한쪽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쪽이 이렇게 삐쭉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연히 밟고 있다가 백광석이 이거를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건네줬다는 그런 진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분석관이 그 당시 상황을 좀 묘사를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한 손으로 건네주지 않고 두 손으로 이렇게 건네줬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이 허리띠가 한 100cm 정도 됐거든요. 백광석이 잡아당기고 있었고 목에 감겨져 있었으면 사실 다른 한쪽에서 잡을 수 있는 부위는 얼마 안 되겠네. 굉장히 짧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한 손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그것도 두 손으로 가로로 이렇게 줬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종합해 보면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진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김신남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네요? 김신남의 진술은 거짓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럼 지금 백광석은요? 처음 피해자의 목에 허리띠를 감은 사람은 김신남이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김신남이 피해자의 목에 감겨 있는 허리띠를 2번 강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집을 나갔다라고 하는 이 백광석의 진술은 진실로 판정됐습니다. 그러면은 김신남이 거짓인 게 확연히 느껴지는데 추가로 또 검증을 하신 거죠? 네, 두 사람에게는 행동분석뿐만 아니라 임상심리평가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임상심리평가란 개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파악하는 기법인데요. 인지능력, 정서상태, 정신질환 여부 등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으로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심리평가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검찰에서 강력범죄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평가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나 사이코패스 수준을 파악하는 평가를 함께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마친 후에는 개인력이나 발달력, 사건을 바라보는 그 대상자의 태도나 모든 시행 방법이나 결과 분석은 표준화된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4년을 알고 지낸 새아빠보다는 본인 엄마 편을 드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일 것 같은데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까지 화가 나셨죠? 엄마 편 들 수밖에 없는데 저한테 함부로 대한 것 때문에 사이 좋고 자기한테 뭔가 해줄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엄마랑 조금만 싸우면 당신, 그 당신이란 말이 귀에 거슬렸어요. 그러니까 엄마 편을 들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완전 자존심 상하죠. 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요거는 꼭 말하고 싶다 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는 큰 죄를 지었고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죽을 수 없다면 평생 살며 반성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면담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괴롭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속마음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이제 심리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검사의 결과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숫자로 수치가 제시될 수도 있고요. 그 수치를 기반으로 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석 결과가 사건과 관련하여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양합니다. 최근 자신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면서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케이스에 저희가 심리평가를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그 대상자가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지, 정신질환을 갖고 있다면 그 질환이 실제로 범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었는지 심각도까지 모두 파악하여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백광석 김신남은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먼저 백광석은 이 미성숙한 애정 욕구, 인정 욕구가 아주 두드러지였고요. 그리고 충동 억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의 모친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그리고 이 피해자에게 이 아버지로서 인정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됐던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 욕구가 좌절되었을 때 격렬하게 감정으로 표출되고 그것이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관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김신남은 이 반사회적 성향이 강하고 죄책감은 결여돼 있고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이 사건 당시에 경연이가 느꼈을 어떤 두려움, 공포, 불안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신의 어떤 금전적인 이익만을 목적으로 이 본건 범행에 가담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둘 다 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휴.